안녕하십니까. 아동복지학부 가족 여러분, 50주년을 축하드립니다. 졸업생 여러분, 재학생 여러분, 그리고 교수님 여러분, 기타 관련되신 여러분, 아동복지학과가 생긴 지 50년이 지나서 이제 하늘의 뜻을 받아서 50이 지천명입니다. 받아서 우리가 새로운 도약을 하기 위해 많은 준비들을 해오셨습니다. 준비하신 분들께 특별히 감사 인사를 드리고, 사실 이 자리를 대면을 하면서 같이 모여서 함께 길을 모아가지고 해야 되는데, 실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비대면으로 영상으로 하게 된 것을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도 역사의 한 가닥이고 한 장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억에 또 여러분들 그 생각 속에 잘 간직되고 또 좋은 기억으로 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부터 제게 맡겨진 강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게 맡겨진 강연은 아동복지학부 50주년을 맞이해서 기조 강연을 해달라는 부탁 말씀이셨는데, 제가 간단하게 회고와 또 전망이라고 하는 소제목을 붙여가지고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워포인트를 제가 준비를 했기 때문에 파워포인트를 함께 봐주시는 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50주년이라고 하는 것은 50이라는 숫자가 갖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런 상징적인 의미 말고도 50년은 반백년이고 또 반세기가 됩니다. 굉장히 긴 세월이에요. 지금 여기 나이가 50이 안 되신 분들은 50년은 참 긴 세월로 느껴질 겁니다. 아마 연세가 많이 든 분들은 50년 그래도 바로 엊그제 같은 그런 기억으로 남아있는 경우들도 없지 않아 있긴 합니다. 50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역사에 기록할 만한 그런 숫자입니다. 대개 one generation, 한 세대를 사회학이라든지 학문 분야에서 30년을 잡아요. 그래서 30년이 지나면은 어떤 기록, 역사의 의미를 갖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50년이 되면 분명히 중요한 역사로서 기록을 하고 기념을 하고 간직을 하고 또 여러 가지 반성이라든지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그런 행사들을 일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란 얘기를 내가 여기에 쓰고 싶은데, 역사가 무엇인가라는 걸 잠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역사라고 하는 것은, 역사를 논의한다든지 역사에 관해서 이야기한다고 하는 것은 과거와의 대화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와의 대화. 과거는 지나가서 지금 보이지 않는 것이 훨씬 더 많죠. 남아있는 건 기록밖에 없고 우리 기억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지나간 과거와 대화를 한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왜 중요한가? 우리가 현재를 살아간다고 합니다. 사실 현재라고 하는 것은 찰나예요. 그냥 지나갑니다. 1초 전, 2초 전도 지나가면 과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냥 미래로 가는 거죠. 사실 현재라고 하는 건 엄격한 의미에서 존재하지 않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현재라는 것을 가상적으로 상정을 하고 보면은 현재를 각성한다는 말을 쓰고 싶어요. 되돌아본다는 얘기죠. 깨닫는다는 얘기입니다. 현재 내가 존재함을 각성하는 그런 하나의 중요한 근원으로서의 역사가 큰 의미를 갖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미래를 아직 경험하지 않았어요. 미래가 오는지도 모르면서 우리 미래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미래를 생각하는 것을 미래를 조망한다든지 미래를 전망한다든지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미래를 조망하고 전망하는 것은 우리가 경험하지 않은 것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험하지 않은 것을 볼 때 우리는 경험한 것을 가지고 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는 다 과거라는 안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 안경은 무지개 같을 수도 있고 신기루 같을 수도 있고 뭐 무엇 같을 수도 있어요. 어떤 안경을 쓰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떤 안경을 쓰느냐는 누가 정하느냐? 하나님이 주신 것도 있겠지만 본인의 몫입니다. 각 개인의 몫이에요. 역사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자기가 쓰고 있는 안경, 그것이 역사 속에 있는 것이고 역사 속에서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의미들을 가지고 미래를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제가 얘기할 때는 나의 개인적 체험의 바탕을 둔 이야기, 그러니까 내 이야기, 시세말로 마이 스토리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걸 준비할 때 사실 중심, 사실, 내가 체험한 거지만 내가 그걸 사실로 보느냐 않느냐는 건 내게 달려있는 거긴 하지만 최대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사실 중심의 얘기를 하려고 노력을 했고, 또 하나는 인간의 삶이라든지 생활이라든지 하는 것은 그 시대와 사회 문화의 배경에 절대적인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과거의 얘기를 할 때에는 어떤 단순한 사건만을 얘기할 것이 아니라 그 사건과 관련되어 있는 시대 사회 문화적인 배경을 같이 살펴볼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주어진 시간이 짧지만 가능한 대로 그런 시대적인 배경, 사회문화적인 배경을 함께 이야기를 할 겁니다. 역사라고 하는 얘기를 다시 잠깐 돌아가면은 역사학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는 사실입니다. 사실이에요. 사실 기록, 사실 증거 자료를 수집하는 게 역사학의 1차적인 과제입니다. 그 다음에는 그 사실 자료를, 사실을 해석하는 겁니다. 해석하는 거예요. 그 사실과 해석이라는 것이 역사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사실도 인간이 지각하고 인식한 겁니다. 해석은 말할 것도 없이 지각하고 인식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과 해석은 우리가 구분을 분명히 해야 되지만 어쩔 수 없이 한 개인의 지각과 인식에 바탕을 둘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의 이야기지만 나의 인식과 나의 지각에 근거를 둔 거지만 저로서는 최대한 객관적인 누구나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이야기를 가능한 한 하려고 합니다. 자, 제가 얘기할 때 50년이라는 긴 세월이기 때문에 이걸 시대적으로 구분을 해서 얘기를 하려고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1970년대,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뭐 이렇게 서너 개의 구획을 뒀습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는 1970년대부터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1970년대가 내게 왜 중요한가? 그 얘기를 먼저 할 필요가 있습니다. 1970년대에 저는 아동과 인연을 맺은 중요한 시기입니다. 아동과의 그 인연은 학문적이고 전문적인 인연을 맺은 겁니다. 1972년까지 나는 공군 항공의학연구원의 임상심리학 장교로 있었어요. 임상심리학을 전문으로 했습니다. 정신과 의사와 함께. 그러다가 전역을 하고 스승님의 강력한 권고로 인해서 한국행동과학연구소의 연구원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제가 3년 동안 근무를 했어요. 1973년부터 76년까지 만 3년 근무를 하고 그 후에 한 2년 동안 자문교수를 했었는데 한국행동과학연구소와 인연을 맺으면서 거기서 아동발달연구부장을 하면서 많은 연구들을 했는데 그 연구가 제목에 있는 바와 같이 전부 아동의 것입니다. 그래서 아동에 대한 군대에 있을 때는 적어도 청소년 성인입니다. 그런데 아동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아동과의 인연을 맺게 된 것이 1970년대 초입니다. 그 시기가 왜 중요한가 또 그 다음에 나옵니다. 그래서 한국행동과학연구소에서 쭉 한 중요한 연구들 여러 연구를 했지만 지금 아주 국가적으로도 중요한 연구 하나가 유아지능개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거를
검증을 하는,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가 상당히 중요한 연구였었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 아동들이 어떻게 태어나서 자라가는가를 알기 위해서 종단적 연구를 그때 착수를 했습니다. 1975년 3월 달에 태어난 아이들 114명을 내가 표집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종단적 연구를 착수를 해가지고 그 연구는 나중에 여러분이 찾아보면 중요한 자료로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아주 중요한 것이 어린아이들의 교육, 특히 유아들의 교육이에요. 근데 그때 유아들의 교육이라고 하는 거는 유치원밖에 없었고 1973년 당시에 유치원 취학률이 2.2%예요. 100명 중에 2명만이 유치원 교육을 받았고 거의 다 유아교육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아이들, 취업 부모, 취업모의 아이들은 그럼 어떻게 하느냐? 타가소를 갔어요. 타가소, 아이를 맡기는 곳. 그건 일본 사람들이 옛날에 쓰던 말이에요. 아이를 맡겨요. 물건 맡기듯이. 여러분 지금 지하철 가면은 자기 물건 맡아두는 데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아이를 맡아둔다. 타가소. 타가소가 있었고, 그 다음에 농촌에 가면 농번기가 되면 농번기 타가소만 있어요. 모내고 추수할 때만 열리는 타가소가 있어요. 그렇게 아주 열악하게 아이를 맡기는 걸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치원 교육이라고 하는 건 극소수, 정말로 시샘말로 금수저들이나 혜택을 보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한국행동과학연구소의 대주제가 뭐냐 하면 국가발전이에요. 국가발전. 그거는 그 연구소를 설립하신 정범호 선생님이 국가발전이라고 하는 것을 미국에 가서 공부하시고 뭐 여러 가지 하시면서 가져온 이슈입니다. 실제로 1970년대는 이미 그 이전부터지만 국가를 근대화시키는 거, 발전. 이미 대한민국은 세계 10위권에 해당되는 굉장히 발달된 부유한 국가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1950년대 1인당 국민소득 50달러, 60달러, 70달러. 아주 열악한, 아무것도 없는. 이걸 근대화하는 작업은 인력을 길러낸 것밖에 없어요. 우리는 자원도 없고 다른 여건이 되지가 않습니다. 아무것도. 그래서 인력을 길러내는 것, 사람을 길러내는 것. 그래서 국가 발전의 가장 큰 동력은 인력 개발이고 그 인력을 배랑 안에 개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연구소에서 착안한 건 어린아이 교육부터. 그래서 유아 지능 개발 프로그램을 고안하고 착수하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이 1975년인데 이게 실현된 거는 80년대예요. 새마을 유아원. 근데 이 안을 처음 낸 거는 1975년에 나하고 자문교수로 나왔던 이상주 교수하고 둘이서 청와대를 찾아가서 사회 담당 특별보좌관을 만나서 우리에게 연구비를 주면은 우리가 어린아이들을 인력을 개발하는 기초를 든든히 만들겠다. 그랬더니 그 양반이 잘 생각해 보더니 참 중요한 일이다 그러면서 소개시켜 준 것이 내무부에 새마을자가 들어갔기 때문에 저는 새마을자를 일부러 놓았어요. 새마을을 이 유아교육을 하는 거에 정한 하나의 울타리로 또 동력으로 사용하자는 뜻에서 새마을을 집어넣습니다. 그랬더니 새마을을 담당하는 데가 내무부 지방국이에요. 지금 저거 체제하고는 다릅니다. 지방국이고 지방국장이 있고 지방국장은 거의 뭐 도지사 이상의 그 국장이지만 국가에서 도지사를 임명을 했기 때문에 지방국이 지금 지방자치단체를 전부 총괄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새마을운동도 거기서 했어요. 가서 그 당시에 아마 여러분도 알지만 고건씨라는 분이 있어요. 그 고건씨가 지방국장이었어요. 그래서 만나가지고 인사를 하고 사부님한 저만 설명을 했더니 금방 알았다. 그러면서 새마을 담당관, 새마을자기 때문에 새마을 담당관 부이사관인데 그 양반한테 소개를 시켜줘가지고 그 양반한테 가서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하루 종일 그걸 설명을 하고 했는데 결국 돌아온 말은 돈이 없어요. 좋은 말씀인데 저희 돈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들고 나오고 그건 일단 수면 아래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게 새마을 협동유아원 제도를 고안한 겁니다. 내가 뭐 자랑이 아니라 이걸 만드는데 이상준 선생님이 도와주시고 했지만 내가 주도적인 역할을 연구부장이기 때문에 했고 그거를 추진을 했었습니다. 자, 1970년대에는 그 당시에 또 어떤 일이 있냐. 숙명여자대학교의 아동복지학과 개설인가가 71년에 나왔어요. 아마 11월이나 12월쯤 연말에 나옵니다. 그러면 그 다음 학기 1972년 3월에 학생이 입학할 수 있게 뽑아요. 신입생 선발이 72년에 있었고 그때 입학한 사람이 아동복지학과 1회 졸업생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이소희 교수가 그때 처음 들어온 중요한 멤버죠. 그리고 저는 2년을 숙명여자대학교고 2년을 맺은 건 1974년입니다. 1974년 9월 2학기부터 강의를 했고 제일 처음에 한 강의가 청년발달이었었어요. 근데 그때가 어떤 해냐? 1974년 8월 15일 날 유경수 여사가 문모라고 하는 친구한테 암살당한. 그리고 1974년 8월 15일이 서울의 제1호선 지하철이 개통되던 때입니다. 역사적인 때예요. 그때 내가 집에서 강의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사건, 난리 난 사건을 TV로 봤던 그런 기억이 지금 생생하게 납니다. 74년 9월부터 강의를 나오기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1년 반, 그 다음에 강의를 2과목까지 했었어요. 뭐 아동연구라든지 뭐 인성심리학, 뭐 지금 생각나는 게 뭐 시청각 교육 등등 뭐 주시는 거를 받아서 했고 그리고 76년 3월에 내가 이제 전임 교수가 됐습니다. 그때 지위는 뭐 전임 강사 이렇게 해가지고 전임 교수가 됐고 그 다음에 행동과학연구소는 연구하던 것들이 있기 때문에 특히 종단적 연구 때문에 자문 교수를 나가게 됐습니다. 1975년에 주정일 선생님이 아동연구소를 개설을 하셨어요. 그리고 1976년에 아동연구라는 학술 저널을 아동 관련된 최초의 저널입니다. 이게 한 대학의 연구소에서 나온 거긴 해도 그 당시에는 아동학회가 없었어요. 아동학회는 1979년에 만들어졌습니다. 처음으로 나온 아동 연구를 제가 1, 2, 3, 4 초기에 만든 거 4개를 지금 보관을 하고 있어서 이때 조그만 글자로 써 있는 거는 그 연구 내용 중에서 중요한 거 몇 개를 쓴 겁니다. 그래서 매년 그 다음에 1년에 하나씩 만든 거죠. 내가 전임으로 온 뒤에 이거 12월에 나왔어요. 1년 동안 준비해가지고 이걸 출판을 처음으로 해서 감개무량합니다. 그래서 주정일 선생님하고 나하고 이렇게 같이 애를 써가지고 학술 연구, 아동에 관한 학술 연구지를 처음으로 만든 그런 기록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실 팩트를 여러분들이 팩트를 나타내는 건 실물이기 때문에 여기 몇 가지는 가져온 겁니다. 자, 이런 과정에서 주정일 선생님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굉장히 중요한 역할. 그러니까 주정일 선생님을 빼면은 얘기가 안 돼요. 성립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주정일 선생님은 1927년에 태어나셨고 안타깝게도 5, 6년 전에 세상을 떠나셨어요. 주정일 선생님은 정말로 한국 아동학, 아동복지의 선각자고 선구자입니다. 이분은 서울대학교 사범대학을 졸업하시고 교수를 하셨어요. 그때는 아마 처음에는 가정대학의 아동학 전공 교수를 하셨고 나는 대학교 2학년 때 그분한테 아동발달이라고 하는 과목을 대한민국에서 처음 그 강의를 제가 들어서 주 선생님을 만난 것이 대학교 2학년 때입니다. 그분은 저를 기억을 못하지만 저는 기억을 생생하게 기억을 합니다. 열강을 하셨어요. 그러다가 1967년부터 69년까지 한 2, 3년 동안 보건사회부, 지금 보건복지부입니다. 보건사회부의 부녀아동국장으로 가셨어요. 공무원을 하신 거죠. 그래서 여기서 부녀하게 되니까 뭐 우먼 파워 뭐 이제 여성부 같은 것이 거기에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근데 그때는 그렇게 큰 이슈가 아니었어요. 천부 일해야 되고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여권 뭐 이런 얘기는 사실 그렇게 크게 안 되고
아마 최소한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아동 전공이기 때문에 또 그런 분을 국장으로 모셔왔기 때문에 이분은 아동에 몰두하고 아동을 위해서 헌신한 분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부녀 아동국에서 해야 될 중요한 게 타가소 문제예요. 타가소. 아이들을 어떻게 하느냐. 아이들이 방치되니까 직장에 전부 나가고 뭐 일하러 가고 그러면은 농촌이나 도시나 다 아이들. 그래서 이 타가소 문제가 심각한 거. 그래서 이분이 처음 착수한 게 맨 밑에 나왔지만 타가소를 어린이집으로 이름을 바꾸셨어요. 왜 아이를 갖다 막 맡기는 물건이냐? 이건 사람이고. 이게 어린이날처럼 방정환 선생의 어린이날처럼 어린이집. 이건 뭐 기원은 캐톨릭의 그쪽에서 이태리에서 온 이름이지만 어린이집이라고 하는 명칭으로 이름을 바꾸셨어요. 그리고 열심히 그 타가소 맡겨진 아이들, 그 아이들을 위한 노력을 열심히 하셨어요. 그리고 끝나고 난 다음에 바로 숙명여자대학교의 가정관리학과의 교수로 오셨어요. 그래서 아동학 교수로 오신 거죠. 그래 오셔가지고 69년에 오셔서 70년부터 아동학과를 신청을 사실 하셨어요. 우리가 71년에 인가받은 거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그건 아동복지학과고 그 전에 그분 말씀에 의하면 제가 그건 뭐 그분 돌아가셨으니까 증거가 없는데 선생님한테 제가 자세한 얘기들 들었거든요. 1970년에 아동학과로 신청을 한 거예요. 69년에 오셔서 70년에 바로 아동학과 신청을 했는데 교육부에서 문교부죠. 옛날 문교부가 그런 학과가 세상에 어딨냐. 이 사람들이 몰라요. 미국에 아동학과 있는 걸 말도 못하고 일본에도 아동학과, 아동복지학과 다 있는데 그런 걸 모르죠. 공무원들이. 그러니까 비토가 됐어요. 그래서 그 다음 해에 71년에 아동복지학과로 신청을 했더니 조금 이해가 갔나 봐요. 그래서 승인이 나서 이름이 아동복지학과가 된 겁니다. 만일 첫 해에 그냥 받아줬으면은 아동학과 됐을 거예요. 그러다 우리가 만들고 나니까 1971년 그 다음에 2년에 연세대학교가 아동학과를 신청해서 1년 뒤에는 연세대학교에 아동학과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이 태생이 아동학과니 아동복지학과는 같은 거예요. 같은 겁니다. 실제로 또 뭐 연구하는 거 가르치는 내용 뭐 거의 비슷한 같은 내용이죠. 그렇게 해가지고 숙명여자대학교에 아동복지학과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또 나오지만 우리 학교 말고 바깥 활동으로는 1979년에는 아동학회를 창립을 하시고 초대 회장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주정일 선생님 얘기는 더 해야 돼요. 중요한 업적의 하나가 숙명여대 아동연구소 내에다가 유위치료실을 개소를 하셨어요. 그게 바로 이 방입니다. 101호. 여기가 옛날엔 놀이치료가 아니라 유위치료라고 그랬어요. 일본식 이름이죠. 여기가 처음 만들어진 75년. 내가 강의하러 나왔더니 선생님 이리 오세요. 그러더니 이걸 소개시켜 주셨는데 그게 1975년으로 기억을 합니다. 수능관 101호 역입니다. 바로 이 자리에서 놀이치료를 시작을 하시고 정서장애야 한두 명을 데려다가 하시고 그 보고가 여기 논문에 여기 실린 게 1호, 2호에 나온 것이 다 주 선생님이 사례 보고를 한 게 있습니다. 주 선생님 직접 하신 거를 당신이 쓰신 거예요. 그 다음에는 연구소 안에 숙명유아원을 개원을 해가지고 유아원을 하기. 이건 어린이집을 생각하고 원래는 하셨어요. 그러나 어린이집보다는 유치원 형태로 이제 발전이 되긴 했지만은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하게 한 거는 그 당시에 이제 자폐아라고 하는 것이 처음 소개되기 시작할 때예요. 그 자폐아 치료, 이 자폐아라는 이름이 소개된 데는 홍강희 교수가 상당히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 자폐아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아마 그때 한리병원에 자폐아를 위한 뭐 놀이치료 이런 게 있었다는 걸 듣고 제가 가보진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유아원 말고 유아원 2층에다가 자폐아 치료센터를 만들어서 했는데 이건 놀이치료로 될 일이 아니죠. 여러분 다 아시지만.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 졸업생 중에 상당히 그쪽에 그럴 만한 분을 모셔다가 선생님으로 해서 치료해요. 내가 중요한 에피소드가 있어요. 자폐아들을 가르치고 치료하고 도와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우리가 아동중심 놀이치료 하듯이 안 되죠. 하나씩 좀 가르쳐야 됩니다. 가르쳐야 되고 어쩔 수 없이 통제를 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그 자리가 어디냐면은 효창국민학교 자리고 지금 도서관 2층이에요. 길 지나가다가 중간에 길 있잖아요. 다 보여요. 그런데 애들을 막 이렇게 강제로 억압하는 것처럼 경찰에다 고발을 했어요. 아동 학대한다고. 그래가지고 불려가고 그래서 경찰 데려다가 이게 치료하고 도와주는 거라고. 그런 일까지 다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잡혀야 치료 교육을 열심히 했고, 홍광희 교수 그분들은 치료하지만 그분들이 뭐 의학적인 처치만 하지 별로 못해요. 일로 보내왔어요, 이제. 그래서 여기서 최대한 할 수 있었는데 뭐 큰 성과가 있었다고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그 아이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그 아이들을 도와주기 위한 노력을 하신 거. 이 주정일 선생님의 그런 열정 아니면 못할 겁니다. 원광 아동 상담센터를 원불교회관 지금 동작동이 있는데 거기다가 원광 상담소였어요. 상담소를 개설을 하고 놀이치료를 시작을 하시고 지금 놀이치료의 그 제1대 대가들이 여러분의 뭐 2회, 3회 졸업생들일 거죠. 그 사람들이 다 거기서 배우고 복지기관에 있다 그걸 전부 와가지고 놀이치료라고 하는 것을 발달시킨 중요한 근원입니다. 놀이치료의 개척자입니다. 지금 아동상담에서 놀이치료 빼면 뭐 할 게 별로 사실은 없어요. 그만큼 중요한 기여를 하신 거고 주 선생님의 그런 기여는 결국 숙명여자대학교 아동복지학과가 기여한 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1997년에는 한국놀이치료학회를 설립해라. 저를 따로 부르시기도 했어요. 다른 친구들한테도 얘기하셨지만 저를 따로 불러서 선생님 꼭 학회를 만드셔가지고 이거를 잘 발전을 시켜 주십시오. 당신은 뭐 그렇게 지금 할 처지가 아니니까는 그런 부탁을 하셔서 97년에 놀이치료 학회를 만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주 선생님의 공로예요. 제가 초대 회장을 했지만 제 공로는 전혀 아닙니다. 주 선생님이 그렇게 안 하셨으면 제가 하지를 못해요. 저는 놀이치료를 처음부터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주 선생님하고 이 방에 들어와서 같이 앉아서 놀고 아이들하고 있긴 했었지만 그거 가지고 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건 순전히 주정일 교수님의 기여입니다. 자, 그 다음에 80년대로 넘어오게 되는데 80년대에는 아동연구소 부설 숙명유아원이 정식으로 발전이 돼서 이제 실습생들이 실습을 가서 유아교육 실습을 하게 되는 거죠. 실습을 하는 그런 장소로 널리 알려지게 됐고 그냥 뭐 서울에서 좀 그런다 하는 데는 또 막 몰려왔었어요. 입학을 하려고. 그래가지고 뭐 자가용차가 학교로 막 들어오니까 학교에서 막 난리가 나고 교수들이 그냥 얼마나 구박을 하는지 하여튼 그런 에피소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어려운 과정에서 이제 저쪽 표창국민학교를 우리가 사게 되니까 글로 옮겨가서 좀 해소가 됐는데 저기를 다시 이제 전부 헐고 중앙도서관 짓고 과학관 짓는 바람에 다 문 닫아버렸죠. 장소가 없으니까. 자, 그것이 우리 숙명유아원입니다. 그 다음에 한참 몇 년 뒤에 숙명유아원을 다시 시작을 해서 지금은 이제 저쪽 조흥은행 거기에 같이 가서 있지만은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새마을 유아원 시대입니다. 1980년대는. 1980년대는 아이들에게 유아들에 있어서는 새마을 유아원의 시대예요. 유치원은 사립기관이에요. 그래서 2.5% 3% 이 정도밖에 안 되지만 더 많이 발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유치원에 학비를 댈 수 있는 데도 없고 또 그거를 뭐 개인들이 돈을 들여가지고 유치원을 개설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극히 일부가 그냥 독점하고 있었고 그 당시에는 아마 이화여자대학교 학령전 교육 전공하고 중앙대학교 보육. 원래 중앙보육이에요, 거기는. 시작이 중앙보육으로 시작된 데입니다. 내 사촌 동생이 거길 나왔어요. 중앙보육을 잘 알죠. 중앙대학교 지금 유아교육과가 중앙보육으로 시작을 했고 두 군데가 전체의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근데 그거 가지고는 전혀 유치원 교육과는 전혀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제가 쓴 그 유치원 교육 논문은 전부 다 비판하는 걸 수밖에 없어요. 극히 소수고 또 그렇게 소수인데도 불구하고 교사 중에는 자격증 없는 교사가 뭐 있죠. 그래서 상당히 공격적으로 썼더니 그냥 그 유치원 내에 있는 원로 교수들 할머니들이 찾아와가지고 막 나를 공격을 해서 혼났어요. 왜 그런 식으로 나쁘게 쓰냐. 나쁘게 쓴 게 아니라 그 교육부 통계 요람 보고 좀 맺는 거거든요. 같은 그런 일이 있을 정도로 거기는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그래서 유아원을 널리 펼치게 하는 거.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행동과학연구소에서는
그 지능개발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인력을 양성하는 것을 유아교육부터 하자는 것이 내 생각이었고 연구소의 방침이었지만 실현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새마을 유아원을 75년에 청와대 가서 브리핑했던 것을 살릴 수 있는 기회가 1981년, 2년에 왔어요. 그 어려운 시기지만 정말로 아주 중요하게 남아야 될 일은 새마을 유아원. 새마을 유아원이 어떻게 시작하게 됐냐? 여러분이 지금도 뭐 문제를 삼고 비난할 수 있지만 새세대 유경회라는 게 있어요. 지금도 있지요. 그래가지고 그 기금을 모으는 거 영부인이 이제 주도적으로 그 기금 모으는데 뭐 여러 가지 문제도 많고 했지만 그게 또 기여한 게 있습니다. 하나는 그 어린이들 뭐 심장재단 뭐 이런데 돈을 기부해서 하는 거라든지 그거 말고 더 중요한 게 이제 새세대 유경회가 유아교육을 이게 어떻게 해서 하게 됐냐? 배경이 있어요. 나하고 같이 청와대 들어갔던 이상주 교수가 전두환 정권 5공학 들어오면서 청와대의 교육문화 수석이 됐어요. 수석 비서관이. 그러니까 영부인이 뭘 할까요? 그런데 지금 이게 짐작이죠, 이거. 그렇게 충분히 심작할 만해요. 뭐 할까 그랬더니 아마 그걸 하세요. 그러고 새마을, 내가 맨 처음에 붙인 이름은 새마을 협동유아원입니다. 이 안을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새세대 유경에서 할 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하기 위해서 하자고 방침을 정했나 봐요. 세종문화회관에서 2월 달에 바로 새마을 유아원 이 세미나를 했어요. 그 자료 집도 내가 좀 가지고 있을 텐데 어디에. 그래가지고 기조 발표를 내가 새마을 협동유아원 해가지고 그때 만들어냈던 자료 가지고 발표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반대 토론하는 건 유치원에 있는 할머니들이 오셨는데 막 공격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제일 큰 공격은 교사도 없는데 어떻게 하려고 엉터리 교육하려고 그러냐 막 뭐라고 해요. 근데 그때는 어쩔 수가 없어요. 타가서도 하는데 타가서보다 나은 거 아니에요. 그리고 협동이라는 건 누구냐? 그래도 부모들 중에 조금 교육도 받고 그런 거에 상당히 좋아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한테 시간을 내줘서 아이들을 이렇게 같이 네 아이 내. 이거 새마을 운동 정신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하는 걸 안으로 낸 겁니다. 그리고 그분들을 교육을 시키기. 그러니까 이런 안으로 만들어서 그때 발표를 했어요. 근데 군사정권 아니에요. 뭐 반대를 하든 소용없어요. 그냥 바로 착수해서 시작하게 된 것이 새마을 유아원으로 시작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새마을 유아원을 어디서 만드냐? 유치원 교육은 교육부가 하는 거 아니에요. 교육이에요, 이거는. 근데 이거는 없어. 보건복지부 뭐 요새 뭐 그런 데서 하지만 그때는 그런 건 생각도 못할 때. 복지 얘기가 해당도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거는. 그러니까 어디서 하느냐? 그걸 어디서 하냐면 청와대에서 내무부에서 해라. 새마을이니까. 또 하나는 거기가 돈이 있다 이거지. 그래서 여기 나오지만 새마을 유아원은 어디서 맡았냐? 내무부 지방국 공기업과에서 맡았어요. 내무부 지방국이 새마을 유아원 하는 거예요. 공기업과가 뭐 하는 데냐? 나라의 여러 가지 국가 기업 있잖아. 지금 공기업이라는 거. 그거 관리하는데. 지금은 엄청 많지만 그때는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톱 매니지 하는데. 그리고 여기가 또 하는 게 뭐냐면 나라 땅을 관리하는 데요. 그 나라 땅 중에서 뭐 팔아도 괜찮은 걸 팔아서 유아원을 지어라. 그게 새마을 유아원이에요. 그래가지고 무료로 하고. 그래가지고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전두환 정권이 1982년 초에 전부 준비를 하고 내가 이제 거기 발표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자문위원으로 위촉을 해서 지금 가지고 있는 게 그때 신분증입니다. 이게 나 정식 공무원도 아니지만 거기서 명령이 내려와서 이분들은 마음대로 들어가게 해라. 그래가지고 공무원이 이 신분상 공무원처럼 돼가지고 이거 가지고 그냥 논양 부르고 그러니까. 그리고 이거를 이렇게 한 이유가 있어요, 이분들이. 청와대가 그런 생각 잘한 거예요. 그 공무원들이 한다고 니들 마음대로 하지 마. 전문가를 모셔라. 그래가지고 그때 자문위원으로 왔던 분이 김재원 교수 2대. 그 다음에 연세대학교 이은혜 교수. 그 다음에 성대 최경숙 교수. 내가 이제 뭐 처음에 만든 거니까. 그래가지고 5분이 해가지고 전두환 정권 5공화국 동안에 여기 새마을 뭐 이거 이때는 이름도 유아원도 없어서 유아교육분과위원, 유아교육분과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새마을 유아원이 80년대에 발달하게 된 겁니다. 근데 이것이
유치원 교육 발전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이걸 만들어서 뭘 자꾸만 하니까 유치원 쪽에서는 이거 큰일 났거든. 교육부에서도 그 당시에는 이 유치원 교육이 공교육으로 들어오지 않았었어요. 그냥 사립학교 관리하는 정도예요. 공교육으로 이제 들어오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착수한 게 뭐냐면 유치원 교육과정 개편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문교부에 엄청 불려가서 교육과정 개편위원회 위원장 이걸 엄청 많이 맡아서 80년대에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유아원과 유치원의 이중구조가 생기게 된 그런 시대가 1980년대 전반에 있었던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발전이라고 하는 것이 이 주정일 선생님, 그 주정일 선생님이 또 원래 그 세세대위원회 사무처장을 일대 하셨어요. 근데 오래 못 하시고 한 6개월인가 있다가 그만두시게 돼서 그걸로 인해서 뭐 학교도 이제 그만두시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지만 어쨌든 주정일 선생님의 공로는 여기나 저기나 아동이 있는 곳에 주 선생님이 계셨어요. 사실 그때는 타가소의 어린이집으로 바꾸고 나서 그 교사들 교육시키기 위해서 숙명여자대학교가 엄청 중요한 일을 했어요. 전국에서 올 수 있는 사람 교사들은 다 와서 나는 방학만 되면은 거기 가서 강의하느라고 그 더워 죽겠는데 서관의 지하에 있는 학생 식당이 있어요. 거기 한번 수백 명 들어가죠. 그 더운데 뭐 그전에 에어컨이 있나요? 그냥 선풍기도 부는 데서 땀 뻘뻘 흘리면서 강의했고 그 당시에 어린이집 협회 회장이 노태섭 씨인데 노치현 씨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다 인연이 있어요. 이분들이 이렇게 팀워크가 돼가지고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 타가소라는 것이 어린이집으로 또 유아원으로 계속 재생산되면서 발전하는 그런 기원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 본서가 숙대 아동복지학과라는 걸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당시에 중요한 변화가 있는데 중요한 변화가 뭐냐 하면은 갤럽 조사연구소에서 1980년에 한국의 아동과 어머니라고 하는 이 책을 연구 보고서를 출판했어요. 내가 이걸 지금 보관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나온 아동에 관한 보고서로는 이런 기관에서 한국은 처음이에요. 근데 이 돈은 누가 대줬나? 처음에 일본이 대줬어요. 왜냐하면 여기에는 한국뿐이 아니라 저기 써 있듯이 한국, 일본, 태국, 미국, 프랑스, 영국 등 여러 나라의 아동과 어머니에 대한 의식 구조를 조사한 연구. 그래서 아이들이 여기 좀 직접 애들을 만나기 어려운 게 아주 나이 어린 아이들은 아니에요. 10살인가 아마 될 겁니다. 그러나 하여튼 아동에 관한 연구 보고서로는 국제적인 연구 보고서는 첫 번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걸 그때 준비한 걸 그냥 버리지 않고 이 낡은 거를 끼고 있는 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갤럽에서 그거를 해줬기 때문에 큰일을 했고 그 연구부의 중요한 부분은 일본 총리부가 일본이 돈을 그때 일본 상대 부자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이제 결과 분석하고 우리나라가 물어야 될 돈을 누가 대줬냐? 해태제과가 됐어요. 왜 해태제과가 했어요? 모르세요? 어린아이들 과자 팔잖아요. 해태제과 사장이 내 친구가 사장을 그 후에도 했었는데 해태제과 참 착한 거예요. 착한 제과입니다. 착한 제과예요. 이런 것도 안 하고 그냥 팔아도 되는데 그래도 돈을 다 대줘야 했고 그런 건 그냥 고마운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처음으로 이 아동에 대한 국제 비교 연구 논문 보고서가 이겁니다. 이거 아주 귀중한 자료예요, 사실은. 그 다음에 그 전에는 그 아동 나이 어린 애들에 대한 국가 보고서는 없어요. 청소년 대책위원회라고 내무부의 경찰이 관장하는 데인데 청소년 백서가 출판이 됐었는데 그건 뭐 연구 보고서가 아니라 그냥 기초 통계 자료를 모아놓은 게 청소년 백서로 나오곤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제가 많이 모아놨는데 지금 어디 있는지 찾지를 못해서.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정신문화연구원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지금 한국학연구소예요. 한국정신문화연구원은 박정희 대통령이 한국인의 정신, 심리 이런 거를 올바르게 건강하게 발달시키기 위해서 만든 아주 핵심적인 야심적인 기관이 한국정신문화연구원입니다. 나쁘게 해석하면은 아마 뭐 유신이라든지 뭐 독재 장기 이런 거를 위한 어떤 거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없잖아 있을 수 있지만 실제로 거기서 이루어진 연구는 그런 거 아니에요. 순수한 연구입니다. 한국학의 바탕이 만들어지게 된 게 한국정신문화연구원입니다.
내가 이 연구원하고 1980년도 이전부터 인연이 있었어요. 인연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수행한 연구 중에서 아동과 관련된 가장 중요한 연구가 이게 출판은 83년에 됐지만 연구 수행은 81년에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한국정신문화연구원의 연구비로 해가지고 아이들이 태어나서부터 어떻게 사회화돼 나가는가. 이 용어는 사회화라는 용어를 썼지만 초기 사회화니까 어린 시절입니다. 어떻게 사회화돼서 한국인으로 자라게 되는가를 연구한 최초의 보고서입니다. 한국정신문화연구원에서 이런 보고서가 공식적으로 나온 게 이거 처음이에요. 뭐 어디서도 나온 게 없어요. 그래가지고 도시, 농촌, 도서벽지. 그때 내가 가서 연구한 게 도시를 내가 맡아서 했는데 어디냐? 잠실 아파트촌입니다. 처음 생겼을 때. 지금은 다 재건축해서 딴 세상 됐지만 거기 5층, 저층 아파트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보통 서민들이 기상 사는 거기에 가가지고 자료를 수집하고 그 다음에 상계동 산속에 빈민촌에 들어가가지고 지금은 뭐 훌륭한 아파트촌이지만 거기 들어가서 자료를 모으고 학생들 엄청 고생했어요. 그래서 어린아이들 아침부터 가서 하루 종일 관찰하고 그 기록을 가지고 해서 만든 보고서인데 여러분 이거 읽으면 참 내가 쓴 거 엄청 칭찬받은 보고서입니다. 예, 그래서 이거 기회 있으면 한번 읽으시면 좋고 이건 막 시중에서 팔지를 몰라요. 정신문화연구원에서 판매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최초로 나온 보고서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걸 이어서 이제 학동기도 했는데 이때 규모가 작아졌어요. 뭐 그런 여러 가지 사정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연구가 국가기관에서 정식으로 수행됐다고 하는 건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기 때문에 여기다 제가 소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동에 대한 관심이 학문적으로 또 실제적으로 정책적으로 변화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큰 바탕이 되는 거죠. 80년대 후반이 중요한 때인데 사실은 제가 80년대 후반에는 좀 이렇게 개인적인 여러 가지 일로 이런 공적인 일에 관여를 많이 못했어요. 그래서 85년에 미국 갔는데 그 전까지는 교육부의 뭐 교과과정 개편하는 거 이런 거 다 참여하고 새마을요원 다 참여했는데 미국 간 다음부터는 또 뭐 그것도 못하게 됐고 그다음에 학교에서 중요한 보직을 또 맡아서 하게 됐기 때문에 상당한 제한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내가 관여하고 공들였던 것이 뭐 내가 없이도 잘 발달될 수 있게 잘 되게 됐다. 뭐 그런 생각을 저로서는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우리에게 80년대 후반의 변화는 1987년에 바로 어저께 돌아가신 노태우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6.29 선언을 했죠. 6.29 선언은 우리의 정치, 사회, 문화사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선 정치적으로는 대통령 직선제죠. 정치적으로는 그 얘기만 주로 하는데 그뿐이 아니에요. 자유입니다. 자유. 자유가 주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노동조합이 그때 다 생겼어요. 그래서 88년, 78년에 내가 사무처장을 했는데 숙명여자대학교 직원 노조가 생겨가지고 내가 처음에 혼났어 아주. 바로 그저께 들어온 친구가 찾아와가지고 같이 앉아서 협상하자고. 그건 누구나 다 겪는 일. 그런 시대였어요. 87년에 6.29 선언을 함으로해서 민주화입니다. 자유화. 시대가 개막이 되면서 아동에 가는 것도 바뀌어가기 시작을 하는데 아직은 많이 안 바뀌어요. 바뀌어간 거는 이제 90년대 들어서 적극적인데 6공화국이 들어오면서 5공화국의 영부인이 하던 거는 좀 밀어놓고 보육이라고 하는 걸로 명칭을 바꿨어요. 보육. 그래서 6공화국 때부터 보육이라는 이름으로 유치원교육 말고 유아교육, 보육이 발전이 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완전히 6공화국 때부터는 유치원 교육과 어린이 보육이 이중구조로 해서 아이들의 복지를 책임지는 중요한 영역이 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변화의 하나가 한국 상담심리학회가 발족되는 겁니다. 1987년에 성균관대가 내 기억에 거기서 처음에 모여서 발족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상담심리학회가 독립적으로 그전에 임상심리학회 안에 그냥 있었어요. 일부러. 그러다 나와가지고 학술지를 처음 만들고 그래서 나온 게 이게 1권입니다. 1권 1호 상담과 심리치료 이게 88년에 나온 겁니다. 학회 생기고 바로 그 다음에 자격증을 수여하기 위한 노력을 해서 지금 얘기하는 여러분들이 다 갖고 싶어하는 상담심리 전문가 자격증을 수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실은
한국에 상담 심리학 쪽을 소개한 중요한 분이 있어요. 바로 칼 로저스의 이 책을 번역한 김기석 선생님입니다. 이분도 우리 선배고 우리 교수님이었어요. 이분이 우리한테 강의한 건 임상심리학이었었는데 대단한 능력이에요. 우리 선배지만 대단한 능력이에요. 이분은 정신과 의사들도 놀랄 정도로 노이에스의 그 사이코테라피가 있습니다. 정신의학이 있어요. 그 정신 사이케트리 책을 줄줄이 외울 정도로 공부를 엄청 많이 하셨어요. 일리노이인가 어디서 루이지애나가 어디서 공부를 하신 분인데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우리한테 이제 강의를 이분이 1972년인가 이 칼 로저스의 카운셀링 앤 사이코테라피를 번역을 처음 하셨어요. 이게 그때 나온 겁니다. 난 78년 판인데 72년에 처음 나왔어요. 근데 이건 이제 전체가 다 아니고 요약을 해서 있었죠. 그래서 한국에 칼 로저스의 상담 심리학을 처음으로 소개한 게 바로 이 책입니다. 그리고 상담 심리학회가 나온 건 이거보다 15년 뒤에요. 이게 72년에 처음 나왔는데 그렇게 상담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던 시절이고 그때는 상담이 주로 뭐 했냐면 대학의 학생 생활 상담소, 대학생을 위한 상담이 주였었고 다른 상담은 없었어요. 그러다가 87년에 이 87년이 자율화된 거 아닙니까? 그 정치적인 맥락하고 굉장히 중요해요. 자율화되면서 상담이라고 하는 것, 상담 심리학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된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상담 심리학회가 발족을 하고 이거보다 딱 10년 뒤에 한국놀이치료학회가 1997년에 나왔죠. 근데 1990년대에 들어오게 되면 보육이 국가에서 막 발전을 하고 그랬는데 이게 큰 문제를 겪게 된 거는 여러분이 IMF 사태하는 외환위기입니다. 이게 97년 10월 봄부터 문제가 있어서 내가 아마 그때 강의 들은 사람은 분명히 금융에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라는 얘기를 여러 번 했어요. 근데 실제로 터진 건 10월, 11월입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외환 고갈, 우리는 외환 고갈되면 살아남지 못해요. 우선 석유를 못 사와서 안 돼. 꼼짝도 못 합니다. 에너지가 없는 거예요. 꼼짝도 못 해요. 다른 모든 거를 수입을 해와야 되는데 달러가 없으면 안 되죠. 관리를 잘못해서 그런 거예요. 금융 관리를 잘못해가지고 날려보낸 겁니다. 그래가지고 부도가 난 거죠. 외환 위기로 국가 부도 사태가 온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여러분 기억할 수 있는 나이가 되나 모르겠는데 우리 다 죽고 다 망한 줄 알았어요. 세상 끝났다 그럴 정도. 왜냐하면 1980년대부터 해서는 70년대, 80년대 지나면서 우리는 굉장한 희망을 가졌잖아. 경제 발전. 또 국가의 여러 가지 것들이 막 산업이 발전하고 뭐 기능공 1등도 하고 뭐고 막 무역도 늘고 뭐 여러 가지 수출 100억, 10억 불 막 그러면서 올라오던 때입니다. 그러다 이게 상당히 많이 올라와서 이제 민주화, 자율화되고 그랬는데 돈만 좀 있으면 된다. 돈은 일하면 벌 수 있다. 우리도 잘 살 수 있다. 라고 하는 정신이 다 누구나 팽배하고 있을 때 이게 딱 터진 거죠. 완전히 무너져 버린 거예요. 완전히 무너져 버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여러분 다 알지만 직장 다 잃고 남자들은 다 길거리 나가서 그 노숙자 뭐 되고 뭐 하여튼 이름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때에 대한 연구가 충분히 안 돼 있어요. 연구를 해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큰 충격인데 그때 연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냥 금융위기, 외환위기 정도로만 알려져 있는데 그게 여러 가지 중요한 사회문화적인 영향을 미쳤을 거고 인간의 발달이라든지 이런 데도 중요한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걸 극복한 게 금모으기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금모으기 오면 될 것 같으세요? 안 될 것 같으세요? 여러분 안 내놓을 것 같죠? 안 돼요, 지금은. 아무도 안 내놓을 거라고 나도 생각을 해요. 그때 당시에는 다 내놨어요. 왜? 정말 우리 다 망했다. 안 내놓으면 안 된다. 그래서 내가 증거로 이걸 들고 나왔어요. 이게 내가 96년에 20주년, 여기 재직 20주년에 받은 금메달입니다. 여기에 우리 학교 바지가 있고 그게 금이에요. 한 7, 8돌 될 거예요. 7, 8돈. 25g, 뭐 7g, 뭐 25 내지 30g 뭐 정도 되는 겁니다. 그럼 이거 갖다 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했냐? 이걸 다 학교에다 냈어요.
학교가 한꺼번에 마서 금을 나라에다 놓고 나라에서 그냥 금 받기만 한 게 아니라 돈 줬어요. 그 당시에 금값으로 줬습니다. 그 금값이 어디로 갔냐? 우리는 다 학교로 들어갔어요. 발전기금으로. 이게 그 서약서예요. 이걸 내가 역사적인 자료이기 때문에 여기다 보관을 해가지고 이렇게 두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메달은 뭐 그 후에는 30주년에 받고 그 다음에 정년퇴직할 때 받은 게 2개가 있는데 그거는 아마 내놓으나 안 내놓을 것 같아요. 아주 그렇게 해가지고 모든 국민이 집에 있는 애들 돌반지고 뭐 다 갖다 내놔서 뭐 국가가 돈은 줬지만 다 내놔가지고 그걸 정말로 극복할 수 있었던. 이건 인류 역사상 유례를 찾을 수 없는 그런 단합된 국민의 그 생존을 위한 투쟁이었다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바로 그때 그 해에 우리 한국 놀이치료학회가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어려울 때 또 내가 미국 APT 참석하느라고 그냥 달러 써가면서 미국, 그때 플로리다에 가가지고 미국 놀이치료학회 참석을 했던 기억이 지금 생각이 나는데 뭐 그런 얘기 나중에 하고 하여튼 그렇게 해가지고 1997년이 중요한 해가 되고 그 후부터는 상담 및 심리치료 시대가 열리는 겁니다. 외환위기를 극복해 가면서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환위기 때 당했던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도 상담의 대상이죠. 그것만이 아니에요.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잘 살게 되면서 얻게 되는 반대급부, 자유와 풍요의 반대급부가 바로 상담이라는 걸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기 써 있듯이 경제발전으로 물질적 삶의 질과 양이 늘어나고 바뀌고 자유와 물결이 나죠. 올림픽 88년에 개최했죠. 올림픽 개최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 아니에요. 우리가 전 세계 하나의 떳떳한 당당한 국가로 섰다는 그런 증거고 민족적 긍지에 대단했던 겁니다. 89년에는 해외여행 자유화가 됐어요. 그 이전에는 외국을 나가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89년부터 자유롭게 나가는 아주 엄청난 변화가 생긴 것이 80년대 후반부터 해서 90년대에 이랬던 겁니다. 이게 한국인이 가장 행복했던 시절, 내 기록으로는 1987년부터 자유화 때부터 해서 민주화 때부터 해서 97년 외환위기 오기 전까지 10년이 가장 중요한 행복했던 시절입니다. 정치 사회적으로 자유를 얻고 경제적인 발전을 해서 물질적인 풍조, 그 다음에 더 잘 살 수 있고 잘 될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가 충족했다. 희망이 넘치던 때입니다. 지금 희망은 넘치나요? 지금 전부 절망의 얘기만 나와요. 절대로 지금 행복한 시절이 아닙니다. 그리고 올림픽을 개최하고 해외여행하고 이래가지고 가장 행복했던 시절이 그 10년이라고 저는 역사적으로 그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뒤는 상담 및 심리치료 시대가 열리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게 아까 얘기했듯이 자유로부터 풍요로부터 온 대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내가 줄여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근데 앞으로 더 어려운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경제 위기가 2000년대 한번 또 왔죠. 2000년대에 또 한 번 왔어요, 여기. 지난데, 여기 있죠. 2008년에 경제 위기가 또 한 번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던 일이 있는데 외환위기 때만큼은 아니에요. 그리고 얼마 전에도 한번 그런 일이 있죠. 앞으로 언제 또 올지 모릅니다. 당장도 겪고 있는 건지도 몰라요. 그래가지고 뉴 밀레니엄에서 2000년대가 되면은 새로운 세계가 열릴 거다. 엄청난 희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희망의 세기도 벌써 20년, 21년이 지나가잖아요. 어려움만 경험하면서 지나가 버립니다. 그 희망을 갖고 있고 우리는 굉장히 큰 노력과 투자를 하고 있지만 우리에게 돌아오는 게 과연 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우리는 다시 되돌아보는 반성하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가져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경제 위기라고 하는 것이 아동과 어떤 관련이 있는가를 나타내는 하나의 증거를 제가 여기서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대공황 때의 미국입니다. 대공황 때는 1929년부터 30년대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일제 치하 때예요. 공황이 오거나 말거나 우리는 죽을 지경일 때입니다. 2차 대전이 나기 전이긴 하지만은 죽을 지경일 때 아주 일본에 착취를 당하고 억압을 받던 때가 돼서
근데 미국의 경우는 대공황이라는 게 엄청난 큰 문제를 일으킨 거죠. 사실은 그 경제공황이라는 게 영국에서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크게 터진 건 이거 하나. 크게 터진 거. 그래서 이때 이거를 아이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책이 있습니다. 중요한 연구 보고서예요. 이게 Children of the Great Depression, 대공황기의 아동입니다. 대공황기의 아동. 이 보고서가 나온 거는 1974년이고 이걸 쓴 사람은 글렌 엘더라고 미국 아동학회 회장을 했던 분입니다. 나 이분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읽고 깜짝 놀랐어요. 이 책을 어떻게 찾게 됐냐? 외환위기 때 찾았어요. 외환위기 때. 외환위기 때 내가 아동학회 회장을 하다 그만둘 때였는데 그 다음 회장이 학회 뭘 해야 되는데 학술대회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뭐 해요? 지금 이게 나라는 죽겠다 그러는데 뭘 해야 되죠? 그 경제위기 그거 가지고 학술대회 하면 되지 않냐? 아동하고. 그러더니 설깃해가지고 그렇죠. 그거 좋겠네요. 그러더니 가지고 했더니 일주일 뒤에 전화 왔는데 못하겠어요. 뭐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새 회장이 신임 회장이 나보고 하래. 선생님이 얘기했으니까 선생님이 하래. 무슨 아이디어가 있으니까 할 거 아니냐. 나 그런 거 없었는데 그냥 얘기한 건데. 그래서 강제로 맡았어요. 그거를. 아동학회 기조 강연을. 그래서 그때 이 책을 찾은 거예요. 그때 이 책을 찾았어요. 그래서 이 책을 읽고 여기에서 발췌를 해내고 또 우리 거의 문제를 가지고 조금 가지고 소개를 했던 책인데 대단한 책입니다. 이건 브런펀 브레너라는 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생태 책의 이론. 생태 책의 이론이 브런펀 브레너가 이거 가지고 만든 거예요. 이 연구 없으면 브런펀 브레너 안 나왔을 거예요. 그만큼 이게 유명한 책이고 글렌 엘더라는 분이 대단한 분입니다. 근데 이게 1920년, 30년대의 자료인데 이걸 논문으로 쓰고 분석을 한 건 74년이에요. 그래서 언제까지 나오냐? 그때 어린 아이들이었던 사람이 40대 것까지 자료가 여기 다 들어가 있어요. 그들이 갖게 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분석을 했습니다. 뭐 자세한 얘기는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정도 하고. 그렇게 경제 위기라고 하는 것이 아동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왜? 최대 피해자예요.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완전히 의존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다가올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위기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문제를 갖다 주고 또 그때 어린 시절을 겪었던 사람들이 성장 후에 어떤 문제나 또 어떤 좋은 점이 있나. 좋은 점도 있어요. 대공황 때 10대 청소년들이 그때 겪었던 사람들은 더 잘 됐어요. 살고자 하는 노력, 생활력도 강하고 성공도 많이 하고 정신건강도 더 좋고 뭐 이런 자료들이 여기 나와 있더라고요. 우리가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그냥 쉽게 한마디로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한국의 경우도 많은 위기들을 경제 위기를 겪었고 앞으로도 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늘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로서는 도리다. 왜? 특히 우리는 복지 문제에 관심이 있어요. 복지 문제. 복지는 돈 없으면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 문제가 금방 복지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런 경제학 공부도 해야 되고 경제 현상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과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얘기로 성찰. 이게 이제 전망이라는 얘기인데 전망은 뭐 어떤 세상이 올 거라고 어떻게 얘기를 하겠어요. 하도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니까 내가 뭐 그 얘기까지는 할 수는 없고 우리로서 무슨 생각을 해야 될까라는 것만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동복지 또는 아동에 관한 인문학적인 성찰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동에 대한 존재론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과연 아동이 뭐냐? 사회적 존재로서 자녀로서 또 뭐로서 아동이 있습니다. 그럼 아동은 내게 뭔가? 여러분들은 늘 그 질문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왜? 우리는 아동이 목적이죠, 원래가. 근데 착각 잘못하면 수단으로 넘어갈 수가 있어요. 목적과 수단이 같이 겸해서 있을 수밖에 없는 면이 있지만 수단이 더 강조되면 아이들을 이용해서 내가 먹고 사는 거 해결하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일부 그런 비난을 받는 기관들이 있어요. 어린이집의 경우도 뭐 그런 비난을 일부 받는 게 가정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나도 몇 번 관찰을 갔지만 조금 좀 어두운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 아동을 놓고 아동 복지를 놓고 목적과 수단의 문제를 우리가 검토를 해야 되고 여기는 분명히 인간의 가치라고 하는 문제가 개입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는 자유라는 개념에서 아동을 봐야 됩니다. 이건 아동의 양육, 교육, 복지 다 관련이 돼요. 상담, 치료 다 관련이 돼요. 그래서 자유 개념을 가지고 아동의 문제, 아동을 보는 그런 눈을 나는 가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해결이 돼야지 학대, 기대 다 해결이 돼요. 이걸 우리가 주요진 과제예요. 특히 한국 문화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자유의 개념, 그다음 목적과 수단의 개념 가지고 아동 복지, 아동 교육 이런 문제들을 검토하는 기회를 꼭 갖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하나는 학문적인 지평을 넓히십시오. 간단히 쉽게 얘기하면 스스로 큰 그릇이 되고자 하는 그런 노력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그걸 위해서는 우리가 철학 공부해야 됩니다. 철학이 근원적인 질문들을 하기 때문에 그거를 공부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사유가 달라져요. 아동에 대한 사유, 복지에 대한 아까 앞부분에 얘기한 많은 문제들이 본질을 검토하는 중요한 기회가 됩니다. 그 다음에 역사와 시대적인 사회문화적인 이런 지식들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보고 여러분 스스로도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들을 기록해서 남은 그 역사예요. 역사가 딴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기록이 역사입니다. 그 다음에 경제에 대해서 관심 가져야 됩니다. 돈에 대해서 관심 가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아동 복지를 하고 아이들을 잘 키우기 위해서 과연 금융, 돈 이런 것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우리가 그거를 위해서 뭘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거를 늘 나라에서 돈 줄 때만 기다리고 받으려고 그러고 이러지만 말았으면 좋겠어요. 또 그걸로 돈 벌려고 덤벼들지만 말았으면 좋겠어요. 뭐 말았으면 좋겠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걸 어떻게 할 건가를 연구하는 게 바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과학의 발달과 테크놀로지의 발달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지금 그게 지배하잖아요. 지금 과학기기 이게 우리를 지배하고 있잖아요. 가상세계 뭐 얘기할 필요도 없이 우리는 완전히 지배하고 있어요. KT에서 잠깐 기계 1시간 몇 분 나갔더니 난리가 났잖아요. 그런 정도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지식과 기술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생활인으로서 또는 전문가로서. 그 다음에 우리의 사회 정치 현상에도 우리가 면밀한 관찰을. 왜? 정치에 의해서, 사회 제도에 의해서 모든 것에 영향을 받고 그 영향하에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관심을 갖고 이 변화를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싶은 거. 저거 E는 MC 자승입니다. 저거 내가 지금 찾지를 못해서 자승이 하나 되는데. 저거 뭔지 아세요? 아인슈타인의 특수 상대성 이론의 공식입니다. 에너지 공식이에요. 에너지입니다. M은 물체의 질량이고 C는 빛의 속도입니다. 빛의 속도의 자승 곱하기 질량이 에너지라는 거죠. 여기서 원자탄이 나온 거예요. 이 공식은 아인슈타인의 이 공식은 1921년에 나온 거지만 21년엔 아인슈타인 학자도 아니었어요. 대학 졸업하고 저 특허국에 가서 직원이었어요. 그때 만들어놔.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 아이디어. 그래 이것이 지금 세계의 전자기공학, 뭐 우주 이걸 다 지배하는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근데 이걸 왜 썼냐? 여러분 저게 책 제목이에요. 저 책이 있어요. 번역된 책이 있어요. E는 MC 자승의 역사가 나옵니다. 전자기학의 역사가 다 나와요. 그걸 보면은 눈이 밝아져요. 여러분도 보고 여러분 자녀들에게 꼭 이걸 읽히고 학생들에게 보도록 권할 것을 우선 여러분이 사서 봐야 됩니다. 그래서 E는 MC 자승 공부를 하세요라는 거고 이게 바로 연구자로서의 자세를 확립하는 겁니다. 우리가 늘 현상에 대해서 깊은 관찰과 검토를 하고 그 다음에 어린 아이들이 우리의 친구 아닙니까? 아이들과 같이 돼야 돼요. 그들이 갖고 있는 가장 큰 강점 뭐예요? 호기심이에요. 알고자 하는 거. 한도 끝도 없이 누가 막아도 그걸 우리가 가져야 돼요. 그걸 가질 때만 우리에게 답이 옵니다. 저게 ideas are created here라고 하는 게 써 있는데 저게 뉴욕에 있는 콜롬비아 유니버시티 명문학교 아시죠? 그 대학의 250주년 그게 2005년인가 그럴 거예요. 250주년에 내가 미국에 갈 일이 있을 때 일부러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미국의 250주년은 도대체 어떻게 행사를 하나 보러 갔어요. 그러면 우리처럼 찬란하게 붙이고 뭐 우리도 50주년 하니까 이러고 붙이고 막 되죠. 그거 없어. 학교 주변에 깃발만 조그만 파란 뭐 이렇게 깃발 삼각형 깃발만 쭉 달아서 250주년 있고 들어가도 별것도 없어요. 그런데 중앙도서관 가니까 딱 하나 써 있는데 그게 바로 저거예요. 도서관에 Ideas are created here. 바로 여기서 모든 아이디어가 나온다. 공부하라는 얘기죠. 공부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강의실이나 연구실이나 저 붙여놓으세요. 영어라도 상관없어요. 영어가 전달력이 있어요. 우리 아이디어가 여기서 나온다. 이렇게 써놓으면 한국말 써놓으면 전달력이 없어요. 그래서 저렇게 써놓으면 뭐 같아? 효과가 있어야 써먹는 거 아니에요. 저렇게 써놓으세요. 그래서 바로 우리는 아이디어를 내야 됩니다. 우리는 상당히 순수한 학문적인 그런 아이디어를 구하게 돼야 되고 또 실용적이고 테크니컬한 그런 아이디어도 구해야 됩니다. 근데 실용적이고 테크니컬한 아이디어는 우리가 보통 때 많이 생각해요. 그런데 보다 본질적인 생각들은 우리가 많이 뒤로 밀어놓죠. 그걸 다 포함해서 아이디어를 생산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공부를 해야 되고 공부를 시켜야 되고 공부를 시킴으로써 자기도 공부하게 돼요. 그래서 모든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같이 공부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하나의 제안으로 저거를 제가 써놨습니다. 찾는 자에게 답이 있고 구하는 자에게 선생님이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제가 이 축하 기념 강연인데 부탁하는 얘기만 해서 죄송하지만 우리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이게 우리의 숙제이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숙제를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살아서 다시 한번 이 자리에 서는 일이 올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데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간절하게 부탁을 하니까 여러분들이 내 소원을 들어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